오늘 강의 시작하시겠습니다. 명절 다음에가 다 피곤하실 텐데 제가 이 핸드폰을 사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분명히 데이터를 전송할 때 선으로 전송했는데 요즘은 무선으로 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분명히 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젊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 하나가 우리 손을 씻을 때 손만 씻잖아요. 젊은 분들은 핸드폰을 같이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 다 그러더라고. 다 손 씻을 때 핸드폰을 씻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랐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다 그런가. 자, 오늘은 그 76페이지부터 그래서 앞으로 한 4번 정도만 하시면 이 그 책 충분히 끝날 수 있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정도 보시면 우선 이제 교과서 보면 76페이지 있는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직권에 관한 재판이다 부담의 중요성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77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 비용의 액수를 정할 뿐이고 소송 비용 부담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 의무의 자체의 범위를 심리 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막 이렇게 했을 때 해도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이미 액수만 정하는 거지 그걸 범위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도 잘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해가지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가번 보면 재판의 내용 해가지고 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있어서는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물론 액수까지 정해되지만 자 이게 대부분 실무상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만 정하고 액수는 나중에 액수의 확정에서는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판결문에 보면 소송비용 누구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비용액 확정하는 거 별도로 한다. 그게 실무죠. 왜냐면 자 거기 있죠. 판결 선고 후에도 새로운 비용이 생기는 등 판결 선고 단계에서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뭐 곤란하다. 여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판 효력 보시면 거기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민사집행법 56조 1호에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봐가지고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 권한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무 처리한다. 자 이거 실무에서 중요한 건데 이런 게 있죠. 우리 보면 이렇게 집행 권한이 하나 있다고 저기 보면 뭐 여기 이게 집행 권한이 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뭐 1번, 2번, 뭐 3번 보면 뭐 소송 비용은 뭐 누구의 부담, 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집행 권한을 보면 여기 보면 이 1항 자체에 보면 이 자체가 집행 권한이 되는 거고 우리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이게 따로 집행 권한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이렇게 하면 이 결정이 하나 나오는데 이 결정 이게 바로 하나 단독 독립한 집행 권한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집행하려면 만약에 소송 비용을 뭐 50만 원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되면 이것 플러스 집행문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집행 권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의 기초된 집행 권한 별개의 문제고 이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할 때 이 결정을 받았을 때 여기 보면 뭐 이 소송비용 뭐 50만 원으로 한다 이런 결정을 받게 되면 이게 따로 독립한 결정문이 되어가지고 여기 집행문부의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첨부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경매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은 독립하여 단독한 집행 권한이 되는 거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걸 가지고 집행할 때 보면 소송 비용 확정 결정 플러스 집행문 부여 송달 증명 확정 증명을 첨부해가지고 이걸 집행 권한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비용 부담 재판에 대상해가지고 뭐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뭐 크게 볼 필요 없고 자 다음 페이지부터 볼게요. 80페이지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 명령 해가지고
이제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지급 명령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민사소송법 104조에 규정하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는 지급 명령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소송비용 부담을 재판한다. 근데 실무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죠. 소송비용 확정 신청, 지급 명령 같은 경우는 지급 명령 신청할 때 인지대 이제 그 독촉결제 비용을 같이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인지대 뭐 송달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만약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자, 법원은 당사자 신청 유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소송비용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 여기서는 뭐 대부분 지급명령에서는 이 비용을 빠뜨리지 않는데 왜냐면 그 양식에 이미 지급명 독촉절제 비용이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많이 빼먹는 게 이런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 같은 게 누락시킬 수도 있다. 이거.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압류 가처분은 이제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기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표를 1페이지 표를 한번 보세요. 보충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가압류 가처분은 우리 보전 소송 비용과 보전 집행 비용이 있는데 보전 소송 비용은 변론이나 심리를 거친 것은 그 소송 비용 확정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변론이나 심리를 거치지 않은 것은 받을 수 없다. 이게 원리고 그 다음에 보전 집행 비용은 우리 집행 비용 자체로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본집행을 할 때 거기 본집행에 그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본집행도 못 받게 되면 집행비용 확정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납원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볼 게 답원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에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 명령은 대심적 구조가 아니라 일방의 신청에 따른 서면 심리로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그 소송비용 부담에 재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심적 구조가 아닌 걸 우리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이렇게 못 받는 걸 이렇게 이유 써가는 거 했는데 거기 보면 그 압류금지 범위 변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당될 여지가 않거든요. 아직 뭐 판결은 없지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81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소차 같은 거 했을 때 소송비용 확정을 어떻게 받느냐. 왜냐면 소차 같은 경우는 판결문이 안 나오죠. 그런 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 거기 가본 보면 제목 있죠. 청구의 폭이나 뭐 이런 거 있나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소의 취하나 상소 취하나 참가 취하 이런 것들 보면 뭐 재판상 화해 같은 거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필요 없고 제일 많은 게 가본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자 이랬을 때 이런 거 판결 주문이 안 나오잖아요. 또는 이런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안 나왔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지난번에 양식을 보면 이렇게 됐죠. 126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왔죠.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 보면 이런 때 필요한 게 보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한 줄이 다 필요한 거죠. 왜냐면 이 판결이 그 소송비용은 누구의 부담을 한다 이게 나왔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데 만약에 소취와 같은 경우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을 때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액수를 정해주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한 줄이 더 신청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때 바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결정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이제부터 81페이지 보면 소차 있죠. 그래서 보충 프린트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보충 프린트 보시면 그 문제 사례에서 보면 가압류 가처분 뭐 지급 명령을 여기서 맨 밑에 보면 취하가 나오죠. 거기 보면 몇 페이지 있냐면 자 96페이지 있죠. 그래서 96페이지 이걸 한번 따라가세요. 여기 있는 건 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주교재 보면 96페이지 있죠. 96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95페이지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보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는 법원은 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야 된다. 이게 소송비용 부담 재판인데 그 밑에 보면 자 거기 밑에부터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하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의 소는 처음부터 소송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즉 권리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고 따라서 자 패소한 당사자 중에서 이게 중요하죠. 소를 취한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자가 되는 것은 원칙이다. 그래서
피고 같은 경우는 원고가 쓸데없는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소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피고가 뭐라고 재판하냐면 소송 비용은 원고에 부담한다. 그 다음 그 액수는 얼마다. 이런 재판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뒤도. 자,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 그 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소송을 1억짜리 소송을 들어갔는데 피고가 1억을 갚았기 때문에 그냥 소치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럴 때는 그 소를 취한 것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 피고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이죠. 그래서 소치한 경우에도 이제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고가 들 것 같아가지고 취한 경우에는 피고가 하는 거고 피고가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취한 경우에는 그 원고가 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래서 소취했을 때 어떤 사람이 100억을 청구했다가 뭐 1억으로 줄였을 때 99억을 취하잖아요. 그만큼 소송비용 확정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부담제품. 그래서 이게 이 소취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 한번 다시 보세요. 표 보면 소취하에서 96페이지를 맨 위에다 갖다 놨잖아요. 맨 앞에다 갖다 놨잖아요. 우리 소취하에서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소취하도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 재판 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원칙이 바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원칙은 누가 하고 예외는 누가 하다. 그 다음에 81페이지로 보시면 여기 81페이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거기 있죠. 81페이지 가번에 이제 읽어볼 거 보면은 주의할 한번 보세요. 주의할 것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자, 우리 소송비용 확정은 무조건 제일 1심인데 이게 이제 이런 소취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심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예를 들었죠. 여기다 별표 하나 써서 항소심 단계에서 만약에 항소심 단계에서 뭐가 소취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항소심 단계에서 소취가 된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제1심과 항소심 전체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어디서 하냐면 항소심 법원에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항소심에서 소취하였으니까 1심도 무너졌고 2심도 무너졌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전체 비용에 대해서 어디다 하냐면 항소심 법원에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가 중요해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항소만 취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심은 굳어졌죠. 그러면 1심은 가로 하나 보세요. 1심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라. 이거고. 그러면 항소 비용은 항소가 취하던 경우는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항소심 법원에다 신청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게 논리적인 거죠. 그럼 항소심 법원에서 뭘 신청해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는 거고 1심 법원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서 뭐가 있어요? 판결문에 보면 소송비용을 누구 부담을 한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을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소취하 같은 경우는 소취하가 됐느냐 아니면 항소취하가 됐느냐에 따라서 비용 청구하는 게 다르다고 하죠. 근데 이걸 머릿속에 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보면 이걸 81페이지에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라고 하나 써놨죠. 자, 126페이지 보시면 바로 그 양식이 갖다 놓은 거죠. 126페이지 보면 양식을 바로 이런 때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하는 거다 가지고 양식을 갖다 놨죠. 그래서 우리가 소취할 때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5페이지는 뭐가 있나 왜 제가 적어놨나 볼까요? 105페이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105페이지에서 보면 상소심에서 상소가 취하던 경우 그 다음에 상소심에서 소취가 된 경우 해가지고 경우수가 두 개 있으니까 똑같은 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소취하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 확정 재판을 두 개 해야 되는지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소취하나 뭐 항소취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건 머릿속에 없거든요.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고 여기 표에 보면 거기다 갖다 놨으니까 나중에 이 표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객관식 공부할 때만 이걸 보고 저도 이번에 승진시험 보면서 이 객관식 문제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볼 게 없고 그다음 82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해가지고 이제 82페이지 보시면 패소자 부담의 원칙 해가지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뭐 일부 패소 경우는 그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담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그죠. 보통 부대 청구 부분을 제외한 이게 중요한 거죠.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게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청구했는데 50만 원 이겼으면 2분의 1이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판사들이 쓰는 방식이라 이거죠. 뭐 패소자 부담 원칙 예외 이런 것들은 뭐 재판부가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실무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이런 것들 중에 우리 상속인이 만약에 한정승인 받았을 때 이제 상속 채권자가 소송을 들어왔을 때 우리 항변하잖아요. 그 내가 한정승인 받았다. 이거 플러스 뭘 항변을 해주냐면 꼭 이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자 해주자 이렇게 항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판사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송 비용은 원고 그 피고의 부담을 이렇게 써버리면 그 청산하는 그 비용보다 이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정승인 할 때도 보면 이 피고 입장에서는 뭐 한정승인 했습니다. 이거 플러스 소송 비용 각자 부담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정승인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주문도 있더라고요. 어떤 주문도 있냐면 소송 우리 보면 한정승인 할 때 보면 주문이 어떻게 나오죠? 이제 피고는 피고는 그 원고에게 이제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이렇게 어떤 금을 갚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소송 비용 부담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봐가지고 제가 판례 찾아봤는데 그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송 비용은 그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갚아라 이런 이런 결정문이 고등법원 판결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실익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청산할 때 보면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건 상속인 고유의 어떤 소송비용 분담 재판이니까 상속인이 이제 만약에 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내게 되면 상속비용 부담 한도 내에서 그 부분만 내면 될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완전 실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판사님 보니까 판결 보니까 소송 비용을 상속받은 내에서 갚아라 이런 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한정승인 할 때 보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83페이지부터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공동소송 부분이 이제 이 실무에서는 대부분 뭐 대법원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공동소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알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줄조부터 보세요. 자, 공동소송인 모두가 승소한 경우는 상속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공동소송인이 함께 패소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들이 균등하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우리가 보면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와 패소한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도만 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 실예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실제 예를 봐야 이해하는 거니까 한번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 보충 프린트 실제로 계산한 방식을 봐야 되니까 그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 83페이지 한번 그 주교재 83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네 줄 이렇게 돼 있죠. 공동소송인 모두가 승소한 경우는 상대방이 공동소송을 부담해야 한다 해가지고 여기 대법원 판례를 갖다 놓고 그 뒤에 보세요. 공동소송인이 모두 패소했을 때는 균등을 해야 된다. 이게 다르죠. 잘 보세요. 달라요. 근데 이걸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천재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보면 자, 10페이지 보충 프린트 10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보면 자 이게 그 공동소송인이 모두 패소했을 때 이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공동소송인이 승소했을 때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죠. 왼쪽에 보면 원고는 한 명이고 피고는 두 명이었던 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원고가 두 명이고 그 피고도 여러 명인데 잘 보시면 왼쪽에 보면 자 이런 때는 조문에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83페이지 다시 보세요. 이게 후문이에요. 공동소송인이 함께 패소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동소송인들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래서 n분의 1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왼쪽 보면 우리 전체 소송 비용을 구한 다음에 그 피신청인들이 만약에 2명이라면 그냥 n분의 1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가장 간단하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만약에 원고들이 여러 명이 때 이런 때는 그 산정하는 방식이 정확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산정하는 방식을 보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 변호사 보수하고 인지대는 자기 속가에 비례해서는 거고 그 다음에 송달료 이런 것들은 n분의 1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한 방식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에 많이 있는데 아주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만 두 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소송인이 졌을 때와 이겼을 때가 선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뒤에 예시가 많이 나왔으니까 우선 간단히 이 정도만 보면 되거든. 근데 다르다.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공동소송이 이겼을 때고 졌을 때고 산정하는 좀 방식이 다른데 우리 법 조문에 있는 건 그 아까 83페이지 다시 보세요. 어디 조문이 있냐면 공동소송인이 함께 패소했을 때는 중분이다. 이것만 조문에 있고 나머지는 판례에서 해석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걸 이 책에서 뭐 몇 시간 정도 해야 될 부분인데 뭐 그럴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실무에서 인정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건 뭐 그 정도 정도 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85페이지 넘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죠. 85페이지 이제 그 4절에 보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관한 불복 해가지고 자, 여기 있죠.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못한다. 이 조문에 있고 따라서 본안 청구에 대해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상소하여 다툴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나아가 판례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가 있는 데 한해서 허용되고 뭐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제1심법원은 뭐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당사자는 액수가 해서 다투게 돼 만약에 억울하게 되면 자, 이 액수가 산정이 잘못됐을 때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자, 여기가 밑에가 별표를 보시면 얘기는 거죠. 이처럼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에 대해서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자,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 비용의 액수를 정할 뿐이고 소송 비용 부담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 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 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절차를 통한 구제한 한계가 있다. 이게 뭐냐면 실제법으로는 그 다툴 수 없는 거고 만약 액수 산정이 잘못됐을 때만 다툴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액수만 상대방의 청구한 액수가 뭐 너무 크다 작다 이것만 다툴 수 있는 거고 소송의 확정 결정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에서 보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자, 통상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는 소송 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 비율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통해서 액수를 산정한다 이 얘기죠. 자, 우리가 뭐 읽을 걸. 그 다음에 그 89페이지 정도 한번 물어보니 이제 여기 보세요. 89페이지 나번 보면 이런 게 돼 있죠. 자, 나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나번 보시면 자, 상대방이 제기한 소 또는 응소가 불법 행위로 인정될 때는 이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가능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자, 여기다 줄 주세요. 부당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도 배상해야 할 것이다. 다만 소송 비용 중에서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에 의해서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변호사 보수를 이 사건에 대해서 이만큼 썼는데 만약에 소송 비용 확정을 통해서 이만큼은 가능하다면 이건 소송 비용 확정 결정으로 통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것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정확히 보면 이제 그 밑에 패러그래프 읽어보세요. 부당 소송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 이렇게 했죠. 원고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돈 중에서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 논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네가 쓴 금액 중에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소송 비용 확정을 하고 그 넘는 부분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금액을 전부 다 인정해 줄지 또 여기서 정확히
재판에서는 이렇게 했죠. 상당 인과관계 있는 부분만 해가지고 이제 그 전부 다 인정해준다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법에서는 내가 이 쓴 전체 금액 중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인정된 부분은 소비 확정으로 가는 거고 넘는 부분, 이 안 되는 부분만 이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판사가 보기에 상당 인과관계 있는 부분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100%다 인정해줬다 이건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이런 거죠. 생각보다 이런 게 많아요. 어떤 토지 인도소송 이런 것들은 소가가 작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형사사건을 고소당해가지고 뭐 방어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답원 보면 이런 거 있죠. 답원에서 우리가 보면 그 맨 밑에 줄 이거 있죠.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서 이미 정해진 상환 의무의 존재를 다시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이거 아까 했었죠. 다 방금 나온 거고.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 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금액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소비 확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계속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해하기 힘든 게 바로 그 밑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시죠. 자, 피신청인도 당사자가 신청한 개그 비용 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자, 이 사람이 뭘 주장 못하냐면 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성제, 면제에 의한 실체법에 의한 권리 소멸의 항변이나 이를 이어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죠. 자, 내가 소송비용 확정해서 얘가 100만 원 청구했을 때 이 액수가 과도히 많다. 이걸 다툴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내가 100만 원 갚았다. 이걸 이 소비 확정에서 다툴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뭘로 다투라는 거야? 뭘로 다투겠어? 그 밑에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 보세요. 실제법상의 권리 소멸은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집행 단계에서 청구 이의 소송으로 다투라. 이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구 이의 소송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위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자, 우리가 뭐 실제법상 사유해가지고 상제, 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굉장히 논리적인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다 줄을 치자. 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이런 용어가 있죠. 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이게 뭘까? 또는 그 상계 이런 것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 상계라 예를 들면 상계가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는 100만 원 받을 게 있고 여기 뭐 2분의 1이라고 할 때 B라는 사람도 나가 50만 원 뭐 소송비용을 했을 때 얘도 2분의 1을 했을 때 서로 얘가 받을 금액과 얘가 받을 2분의 1을 한돈에서 서로 까는 게 상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상계만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을 것도 있고 네가 받을 게 있을 때 그러면 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상계 이거는 즉 뭐냐면 이 소송비용 확정에서도 보면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도 있고 피고가 받아야 할 금액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뭐 2분의 1 부담이든 3분의 2든 각자 부담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일부한테만 이게 아니고 일부 분담일 때 그런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면 실체법상의 권리 소멸은 청구이의로 다투라.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법칙이죠.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죠. 처분권주의 제한해가지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줄 보면 이런 거 있죠. 신청 금액이 모두 인용 결정된 경우에도 신청인은 신청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막 법원 직원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소송비용 확정 신청할 때 보면 인지대 뭐 1,000원 내고 그 다음에 송달료 뭐 그때 2회분인가 3회분인가 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할 때 보면 송달료 쓴 만큼만 거기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송달이 안 돼가지고 송달료를 추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원래 한 2회분 3회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납을 해가지고 이 액수가 좀 늘어났는데 이 법원 직원이 네가 맨 처음 낸 그 소송비용 확정할 때는 이 금액을 포함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만 확정을 시켜주고 이 추납한 비용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왜 인정 안 했나 했더니 책을 찾아봐. 처분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100만 원, 내가 우리가 100만 원 청구했으면 100만 원 플러스 맨 처음에 내가 송달료 인지대 송달료 했으니까 이 청구 취재 무조건 얘만 청구 취재 했으니까 네가 이거 추납을 이건 이때 안 썼으니까 난 네 처분권주의에 맞게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거기 보면 위에 밑에서 위에 그 8번째 줄 보세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 항목을 삭제 감액하고 정당한 비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금액보다 뭐 액수를 증액할 수 없다. 이 논리를 주장해가지고 이 추남한 이 8,000원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고를까 뭘 막 했는데 결국은 너무 귀찮아 내버렸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이론적으로 얘가 그러면 네가 네 방식대로 하면 맨 처음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내고 추납하게 되면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할 거 아니야. 얘가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비용 이 추남한 비용까지 같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항고를 제기하면 얘가 제도 구간에서 어차피 바꿔줘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여기도 쓰인다. 이제 이걸 하는 거고. 대부분의 이 송달료가 그렇게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비용까지 합쳐서 그냥 소송비 확정을 내주거든요. 자기도 귀찮으니까. 항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제도 구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한번 쫓아가 본 적이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맞잖아. 그래서 딴 직원들은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얘는 논리를 내세우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원칙 아닌가요? 이게 보면 처분권주의에 따라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처분 그랬네? 자 보면은 당사자 주장하는 보다 징역할 수도 있다. 10년. 제가 잘못은. 제가 그래서 이것 갖고 다투었었거든요.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여기 91페이지 보세요. 91페이지 보시면 5번째 점을 이렇게 한편 불이평량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90페이지 보시면 처분권주의 지나가지고 다시 위에 보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권리의무 종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비성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개개 행목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를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책을 찾아 다퉜는데 걔는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못 설명했네.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얘도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 담당자는 끝까지 자기는 안 넣어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듯이 소송비용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 얘가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대부분 근데 실무에서는 얘 그냥 넣어줘가지고 포함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걸 잘 붙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1페이지는 한 번 했었죠. 표시돼 있죠. 왜 표시돼 있어요? 이게 보면 소송비용한테 기판형 해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를 누락시키면 기판형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판력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된다는 게 다음 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얘가 가장 많이 빼먹는 게 이 법원에 대한 감정료 이런 건 안 빼먹는데 병원에 내는 거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먹기 때문에